자, 오늘은 우리가 20강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강은요, 절대 왕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는 맞아요. 신항로 개척이었어요. 그래서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어디를 중심으로 했었던 이 해상무역이 그렇지,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었던 이 해상무역이 어디로 이동을 한다? 대서양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십자군전쟁 이후에 교황의 권한이 떨어지고 국왕의 권한이 올라가면서 점점 중앙집권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아시겠나요? 시기상으로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가 가장 이제 군주들의 힘이 강했던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기, 이 절대 왕정, 그러니까 군주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주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중앙집권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전제정치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정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 독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독재. 독재는 힘이 약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만큼이나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이제 강력한 이 왕권을 행사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게 가끔씩 시험 문제에 반대되는 어휘로 나올 수가 있는데 중앙집권에 반대되는 어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야기했죠. 지방 분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권은 무엇이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단원을 배울 때 무엇을 알고 있으면 되냐? 이 절대왕정이 서유럽, 유럽도 이제 동유럽이 있고 서유럽이 있잖아, 얘들아. 서유럽, 동유럽 중에서 어디에서 먼저 시작이 됐냐가 포인트야. 오케이? 이해되셨어?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서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서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는 거. 자, 서유럽 하면은 이렇게 세 나라를 꼽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나라는요, 에스파냐입니다. 오늘날의 이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에스파냐의 무적함들을 격파시켰었던 헨리 8세의 딸, 누구예요? 그렇지, 엘리자베스 1세가 집권했었던 영국이 되겠고요. 엘리자베스 1세는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나라와 결혼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베르사유 궁전 들어봤죠? 어디에 있어요? 프랑스에 위치해 있죠. 이 베르사유 궁전을 세웠었던 인물, 바로 태양왕 루이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파냐에는 어떤 왕이었었냐? 자, 우리 에스파냐에서 신항로 개척에서 배웠을 텐데, 이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했던 사람 누구? 맞아요. 마젤란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맞아요. 필리핀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름 모를 섬에서 죽게 되자 이 에스파냐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섬의 이름을 필리핀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랬잖아. 그럼 에스파냐의 왕의 이름은 뭐였어? 그렇지. 펠리페 2세였습니다. 펠리페 2세. 자, 영국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헨리 8세의 딸이 되는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 요것도 학교 시험 문제는요, 상당히 치졸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쵸? 자, 그러니까 2세가 아니라는 거 내가 굳이 이런 거 써줘야 돼? 부끄럽다. 얘들아. 아니죠. 자, 2세가 아니다. 1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태양왕,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루이 14세, 마찬가지로 요거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요, 16세다 라고 이제 바꿔서 낼 수가 있는데 16세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이 16세는 마리 앙뚜아네트와 같이 결혼을 했었던 이 인물. 당시 프랑스에서 뭐가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야.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제 같이 실려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유럽의 절대왕정. 강력한 힘을 행사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펠리페 2세는 무엇을 했었냐? 당시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
무적함대로 오스만 세력을 격파했습니다. 오스만 세력을 격파해내게 되면서 지중해 해상권, 원래 우리가 이 십자군 전쟁 했을 때 상업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었잖아. 그때 특히나 지중해 이 해상권이 굉장히 이제 유의미했었는데, 이 지중해 패권을 누가 쥐고 있었죠? 주로 오스만 아니죠. 이슬람 세력 아니면은 이탈리아 상인들, 그쵸? 베네치아의 상인들, 이탈리아 상인들이 쥐고 있었는데, 오스만을 이제 이슬람 세력이죠. 자, 오스만 제국과 이 이슬람 제국을 물리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무적함대로 격파하게 되면서 지중해 패권을 쥐게 된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영국의 엘리자베스는 무엇을 했냐? 이 무적함대 있죠? 무적함대를 격파하는 인물입니다. 무적함대를 격파하는. 얘들아, 영국은 대륙이 아니라 섬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굉장히 강한 이 해군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이 1세 때 무적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무적함대를 격파하게 되면서 이 에스파냐 세력이 쥐고 있었던 지중해 해상권과 영국이 원래 이제 가지고 있었던 무엇? 대서양의 해상권까지도 같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해상권을 장악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해상권은 비단 지중해의 해상권이 아니라 대서양의 해상권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영국이 가깝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컨 좀 틀게요. 벌써 조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르네상스 배웠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들아,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야기했을 때 영국의 형실을 비판했었던 작품이 있었어. 무슨 작품이었죠? 맞아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였었잖아.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혼란해진 영국 사회를 비판한 거였죠? 맞아. 양피우기 운동, 인클로저 운동이었었죠. 그쵸? 자, 인클로저 운동 이후에 무슨 산업이 점점 활발해졌다 그랬죠? 그렇지. 모직물이야, 얘들아. 면직물 아니야. 면직물은 뭐예요? 그렇지. 면화죠, 면화. 말 그대로 목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걸 면직물이라고 하고, 모직물은 우리 모발, 머리 빠지는 거 뭐라 그래요? 탈모라 그러죠. 그쵸? 양털로 이제 옷을 만드는 거 모직물 산업이라 그런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모직물 산업을 굉장히 크게 육성시키는 인물이다. 아시겠죠? 모직물 공업을 육성시켰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이 산업혁명이 시작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직물 공업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찍이 조금 영국은 이 식민지 시장에 이제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당시 이제 인도에까지 가게 돼서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세우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 1세였다라고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루이 14세인데요. 루이 14세 이야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한 편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의 사진입니다. 보면 루이 14세를 이제 태양왕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이 루이 14세의 이 왕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어제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살짝 안 뜨거든요. 자신 있게 보여드리려고 선생님이 저장을 했는데 여기 있네요. 다운로드 파일에다 놓은 줄 알았는데 파일명을 다운로드라고 저장을 해버렸어요. 짜잔. 네. 네. 짜잔. 여기 보이실까요? 어이? 네. 뭐지?
짜잔.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에 보이는 이 손바닥과 이 창의 모습 있죠? 이 모습이 이제 루이 14세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베르사유 궁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올 때 이런 그림으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 같아요? 태양의 모습 같죠, 그쵸?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스스로를 짐이 곧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력한 이제 절대 왕정을 보여줬었던 인물입니다. 뭐라고? 짐이 곧 국가다. 여기에서 짐이 뭐예요? 그렇지, 왕을 지칭하는 말이죠.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했었던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게 되면서 루이 14세는 무엇을 했었다? 당시 절대 왕정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루이 14세는요. 주로 절대 왕정,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하나는 이제 자신 옆에 드는 신하들 있죠. 장관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상시 나라를 수호할 수 있는, 수비할 수 있는 군대를 설치를 해놓는 거야. 24시간 그냥 항상 대기하는 군대를 우리가 상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루이 14세 때 능력 있는 재무장관 콜베르라는 인물이 이 관료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요, 뭐 식민지 사업이라든지 전쟁 등이 될 수 있는데, 이 루이 14세는 이것들을 다 실천하는 인물들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료제 하면은 이제 재무장관 콜베르, 대표적이죠. 선생님이 여기를 써가지고요. 이걸 지우고 다들 필기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지우고 조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료제, 상비군을 육성하고, 베르사유 궁전 빠질 수 없죠. 베르사유 궁전 빠질 수 없습니다. 같이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사유 궁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치와 향락을 즐기기도 했었는데요. 이윽고 루이 16세 때는 이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이 점점 더 이제 도를 지나치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게 되죠. 자, 루이 14세가 와, 선생님 저 베르사유 궁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대단한 왕인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반면에 조금 이제 루이 14세 엄청난 실수도 있어, 얘들아.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업적뿐만이 아니라 조금 실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낭트 칙령이라고 해서, 요거는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안 써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꼭 여러분들 교재 말고, 우리 교재에다가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낭트 칙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프랑스가 너무 잦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력 손실이 굉장히 컸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앙리 4세가 당시 앙리 4세가 프랑스에서 이제 칼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었죠? 얘들아, 프로테스탄트. 칼뱅교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청교도라고 불렀는데 신교잖아요. 한마디로 신교. 그쵸? 이 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별로 우리가 다 다르게 불렀었단 말이야. 프랑스에선 뭐라고 불렀어? 위그노. 네덜란드, 고이센. 영국은 그렇지, 순수하다 해가지고 그 퓨어죠. 그래서 퓨리턴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 가가지고는 이들을 다 그냥 청교도인이라고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부르게 되었었죠.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이 있었단 말이야. 프랑스의 위그노들. 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30년 전쟁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가톨릭에서 이 신교,
특히 이제 칼뱅교를 믿는 위그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했었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럽의 전쟁들이 점점 더 크게 번지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30년 전쟁으로, 독일 지역에서 이제 30년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이 30년 전쟁에서 베스트팔린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스위스랑 네덜란드는 무엇이 된다? 독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덜란드에도 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 칼뱅교,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다.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은 나만 드는 건가? 자, 그래서 이 낭트칭령은 앙리 4세가 위고노들에게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한 거였어요. 종교의 자유를 허가하는 게 낭트칭령이었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위고노들은 좋았을까 싫었을까 얘들아? 좋았겠지, 그치? 이제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박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 낭트칭령이었었는데, 루이 14세가 한 업적이 뭐냐면요, 이 낭트칭령을요, 네, 폐지를 시킵니다. 폐지를 시켜요. 자,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제 이 위그노들, 그러니까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상공업자들이었어요. 대부분 상공업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낭트칭령이 폐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공업자들이 결국에는 프랑스를 떠나게 되겠죠. 그쵸?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상공업자들이 이제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프랑스를 떠나요. 프랑스를 떠나면서 프랑스의 상업과 제조업이 쇠퇴한다. 상업과 제조업 쇠퇴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낭트칭령 폐지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유럽의 절대 왕정하면은 빠질 수 없는 인물들, 에스파냐에는 펠리페 2세, 영국에는 누구?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에는 태양왕이라고 불려졌었던 그 루이 14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얘들아 동유럽에도 이제 서유럽의 절대왕정이 퍼지게 되고 특히나 이 서유럽의 문화를 빨리 수용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스펀지처럼 받아들였었던 나라에서부터 절대왕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절대왕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유럽의 절대왕정. 동유럽의 절대 왕정입니다. 자, 동유럽의 절대 왕정하면 우리가 딱 이제 두 나라만 기억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지. 서유럽은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봤었던 인물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동유럽은 좀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헷갈려 해. 그래서 선생님들도 변별력을 고려하는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어주셔야겠죠. 우빈아? 자리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그래서 동유럽의 절대 왕정하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나라 러시아가 있고요. 맞아요. 바로 독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독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 근데 독일 원래는 자, 프랑크 왕국 기억나? 맞아. 프랑크 왕국 기억나죠? 이 프랑크 왕국 가장 이제 이동거리가 짧았었던 게르만족 중에서도 프랑크족들이 이제 이주를 해오면서 세운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었었잖아. 근데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이제 서로마 왕제의 관을 받았었던 이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 그리고 동프랑크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프랑크 왕국이 오늘날에 어디야? 오늘날에? 그렇지, 프랑스야. 중프랑크 왕국이 오늘날에 어디야? 이탈리아. 좋아요. 이탈리아야. 동프랑크 왕국이 오늘날에? 그렇지, 독일이 된다. 선생님, 애들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동프랑크 왕국이니까 독일. 이렇게 보면은 조금 쉽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독일이 바로 뿅 하고 독일이 된 게 아니라 이 독일이 되기까지는 이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었었잖아. 그치, 얘들아? 여러분들
카노사의 굴욕 다 배웠었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와 그리고 교황이었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그렇지 대립했었던 사건 신성 로마 제국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로마 제국이야 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나라의 이름이 프로이센이 됩니다. 자, 프로이센에서 이제 독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가 독일을 뭐라고 불렀다? 프로이센이라고 불렀다.